네, 우리나라와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상호 관세 1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는데요.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도 미 연준은 7월 FOMC에서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선 뒤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됐습니다. 미국이 주요 국가들과 속속 관세 협상을 체결하고 있지만 또 이게 경제 지표에 어떻게 나타날지도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또 서강대 경제학과 이윤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선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무역 관세 타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장에 등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시해서 봤던 상호 관세 15%로 낮아졌습니다. 일단 이번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 어떻게 하시는지부터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장지철 대표님. 예, 지금 관세 15%로 내려온 것은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요. 합의라고 보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상호 관세가 다 15%대로 결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했던 우려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15%보다 높은 관세 25%나 그 이상은 다 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15%로 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에서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일본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해서 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는 지금 1,500억 달러 정도의 조선협력기금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고민할 거는 2천억 달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쁘지 않은 딜이었다고 보고요. 특히 맨 처음에 보도될 때는 농산물 시장과 쇠고기 시장까지도 개방되는 거로 나왔는데 네. 그걸 또 방어했다는 점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유럽과 협의를 할 때 15% 관세를 매길 때 반도체 부분에 대한 관세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 부분보다는 더 높이 안 해준다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안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을 확약받았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어떤 결과 아니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반도체 같이 핵심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잘한 그렇죠. 협상이었다라고 보시는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다만 일단 미국이 이제 일본과 유럽과의 협상에서 15%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그보다 낮은 것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바라고 있던 시나리오가 15%였었고 그것을 달성했다는 점에서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상팀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2.5%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FTA로 일본은 2.5% 관세를 낼 때 우리는 안 내니까 적어도 자동차는 12.5%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미국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되게 힘들고 이게 트럼프가 뒤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그쪽에서는 유리한 게 우리는 12.5% 주고 싶지만 대통령이 위해서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은 다른 나라와 똑같이 적어도 우리가 더 높은 관세를 받지 않게 된 것은 다행인 거고 그리고 일본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것에 비해서 트럼프는 전부 시장을 개방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부의 발표는 우리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시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불확실성 하나는
사라졌네요. 네. 계속 마지막까지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는데 말이죠. 네. 대표님. 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아침에 방송을 하다가 또 이제 이 속보를 한번 접하면서 딱 느낌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열심히 했다는 게 딱 표시가 난 거고요. 일단 15%에 저는 사실 일단 가장 먼저 만족한 게 15%인데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2024년도 말에 2.5%였어요. 근데 지금이 13.7%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시장에서 전망치는 연말까지 17.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빨리 하는 쪽보다 뒤에 하는 편들은 이제 계속 관세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빨리 이것을 이제 마무리한 게 일단은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전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뭐 괜찮다. 왜냐하면은 뭐 농산물 뭐 쌀하고 이제 뭐 소고기 정도는 이제 또 방어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뭐 LNG 한 1,000억 달러 매입하는 거 이것은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3,500억 달러 투자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국내 이제 GDP 규모를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질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대미 투자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을 했다. 질적으로도 괜찮다. 네. 왜냐하면 1,500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가라는 이제 우리가 조선업 프로젝트 하면서 이것은 양국이 사실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00억 달러 정도는 얘기한 게 지금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AI 그다음에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러한 한국이 지금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분야 쪽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갖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면 2,000억 달러 투자를 해갖고 우리한테 만약에 한국의 산업이 더 경쟁력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이번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준비가 좀 열심히 했고 또 뭐 그 영국까지 따라가서 스코틀랜드. 네. 스코틀랜드하고 네. 뭐 따라가서 뭐 골프는 안 치셨겠지만은 그 정도까지 괴롭힐 정도면은 저는 최선을 다했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김동관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까지 다 총출동해서 전반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국민들한테 신뢰감까지 주는 그런 협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좀 품목 관세 중에서 이제 자동차를 저희가 되게 민감하게 봤던 거는 대미 수출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무관세로 교역하다가 이게 같이 15%가 됐잖아요. 일본이랑 유럽 차랑 직접 미국에서 경쟁하니까. 그럼 이제 한국 차가 경쟁력이 있겠냐라는 거죠. 2.5%에 그나마 프리미엄을 안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똑같아졌다.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또 그 비용을 내재화해야 되는 부담이 있겠죠. 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런 미국과의 관세 이 자체가 새로운 파라다임이잖아요. 네. 미국의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춰주는 거고 이것이 당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우리만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적어도 주요 경쟁국과는 비슷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부담은 되지만은 그래도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계기는 됐다 이런 점에서 저는 지금 자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농산물 이야기도 따로 떼서 이야기해보죠. 교수님, 쌀 소고기 개방을 한다 안 한다 마치 협상 테이블에 전략 카드로 올려놨다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했었는데 결국 빠지게 됐어요. 네. 이게 이제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이 큰 품목인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었고 네. 지켜냈다라는 거는 최소한의 방어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이 미국에서의 압박을 핑계로 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걸 개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압박이 있지만 일본도 쌀 시장 어느 정도 개방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개방을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 2명 대 2명,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나온 얘기가 농산물 협상도 카드에 있다라는 식의 반응이었었거든요. 이거는 거의 우리가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전혀 개방을 안 한다라고 선회된 것은 협상팀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또 평가를 또 받겠죠. 아까 자동차 부분 대표님께도 의견을 듣고 싶은 건 현대차 그룹을 예로 들면은 절반 가까이를 미국 시장에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수출하는 자동차 네, 가운데 맞습니다. 그 미국이 사실 관세로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 이건 사실 현대차 그룹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이제 그 비중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을 대미 이제 투자를 이미 이제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완화됐다라고 사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미국에서 판매하는 1년에 연간 판매량이 한 18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 이제 110만 대를 이제 미국 자체에서 이제 생산할 수 있게 했고 추가적으로 좀 20만 대를 더 늘려갖고 130만 대까지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한국에서 들어간 것은 사실 이제 한 60만 대에서 50만 대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부품 공장이라든지 거기다 제철소까지 사실은 이제 확보를 해놓은 상태라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15% 관세는 사실 저희보다는 일본이 사실 더 불안했던 그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정의선 회장이 마지막에 이제 가시긴 했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자동차 관세 15% 이 정도면 저희가 다른 나라와 대비를 해서 경쟁력 있게 버틸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일단 저는 좀 보여지고요. 그보다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 쪽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반도체에 대한 그 관세가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제 불이익이 없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안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이게 물론 이제 다른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는 이제 다른 경쟁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열위는 아니다라는 거는 다행스럽기는 한데 관세 문턱이 이렇게 되면 그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나중에 일어날 것인가 미국 현지 생산을 좀 늘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현대차도 제철소까지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새로운 신공장도 건설을 했죠. 네. 지금은 사실 내연차는 미국에서 많이 만들지만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는 국내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인데 이제 그것도 만일 미국 현지 생산 체제로 비중이 많이 올맞아 가겠어요? 그러면은 사실 국내 경제의 각종 생산을 통한 낙수 효과들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지금 걱정하신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25%가 나왔으면 그거는 정말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올 만한 숫자였을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15%는 안심할 만한 숫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뜩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지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 산업의 경우는 특히나 일본이 그렇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민감했던 이유는 그 자동차 산업 그 제조업체 이외에도 같이 묶여 있는 그 협력업체들이죠. 협력업체들이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GDP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 경제는 일본 자동차 생산이 중국에서 시작되는 순간,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는 순간 거의 망한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경우도 이제 상당한 부분의 생산이 미국으로 더 가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가 되고요. 자동차 산업은 지금 현대차만이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굉장히 많은 협력업체와 벤더사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현대차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없고 그 연관된 큰 산업을 생각할 때는 어떤 그 미국으로 산업이 이동함에 따라 생기는 어떤 국내 기업의 어떤 생산 여건과 노동 네. 기반의 악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관세 타결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한다. 15% 관세로 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어를 한 데는 한숨을 돌린 것 같지만 그래도 15%에 대한 부담은 안고 있다라는 네. 양면이 다 있네요. 아무래도 이번 계기가 우리 뭐 주요 수출 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상당히 큰 어떤 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에 대한 그 우려, 미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6월달 수출을 보면 자동차 수출이 늘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이 늘어서 아마 이러한 관세가 도입이 되고 이러면 미국 쪽에 대한 수출은 계속 이렇게 이제 비용 부담이나 아니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서 가지만은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또 이제 떠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IMF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1%에서 0.8%로 낮췄고, 근데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 관세 타결이 지어졌단 말이죠. 그럼 이제 다음 보고서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겠죠. 네. 그럼 좀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무래도 지난 5월 달에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1.5에서 0.8로 낮췄나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경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요번 그 7월 달 IMF 그 세계 경제 전망에서의 큰 전제는 뭐였냐면, 4월 달에 예상했던 것만큼 이 미국의 관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5%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주요 국가에서 15%씩 내려온다고 하면 네. 이 부분 또한 반영돼서 저는 좀 성장률에는 업사이드가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교수님께도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연간 성장률이 우리가 일단 1% 미만으로 떨어진 곳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의 동력이 될 거냐, 이유가 될 거냐. 이건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전망치를 낼 때 지금 관세가 얼마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에 대한 가정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IMF가 처음 전망 냈을 때보다 뭐 좀 더 많이 개선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뭐 어느 정도 개선은 되지만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단기적인 경기 어떤 하방보다도 지금 너희 나라가 겪고 있는 경기의 어떤 어려움은 좀 구조적인 거다. 장기적으로 저성장의 문제고 인구가 노동력이 다른 나라보다 더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이나 자본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뭐 가계부채로 민간 소비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희가 이걸 개선을 하지 않으면 뭐 한계 기업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저성장 문제가 계속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관세 문제가 좀 개선이 돼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처럼 수치가 조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숫자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새 정부가 개선해 나갈 것인가가 한국 경제가 좀 예전에 가졌던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 제가 조선업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조선업은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이제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핵심인 거잖아요. 마스터 그렇죠. 프로젝트. 네. 이번 관세 협상 타결을 짓는 데 있어서도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미국과 한국의 조선업 협력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파생시킬 거냐에 대한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뭐 조선업 자체가 경쟁력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뭐 대한민국이 중국과 이제 뭐 양대 산맥이죠. 뭐 일본은 사실 이제 뭐 고비용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경쟁력이 이제 밀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이제 그 경쟁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서 이제 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데서는 사실 뭐 대한민국 조선업이 뭐 가장 그 선두에 서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이 한 세 가지 측면입니다. 가장 컸던 게 일단은 이제 알래스카에서 이제 LNG를 이제 생산해 갖고 여기서 유럽에 수출해야 되는데 LNG 선이 없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극 항로를 저희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미국에 쇄빙선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 이제 군함을 이제 계속 새롭게 이제 건조해야죠. 건조하고 네. 아니면 이제 뭐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자체적으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조선업이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자기 소셜 미디어에 그걸 올렸어요. 한국이 어떤 협상을 갖고 왔는지 되게 궁금하다. 그러면서 3시간 전에 미리 이제 빨리 그걸 올리고 이제 바로 이제 협상단을 불러들였거든요. 네. 저는 그 핵심에는 결국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3,500억 중에서 1,500억은 사실 마스카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국이 갖고 있는 분명한 조선업 어떤 경쟁력을 갖고 미국과 협력을 한다면 양국이 다 윈윈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퍼주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1,500억에 대해서는 퍼주기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냥 분야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업이 이제 사실 이제 매출이 올해 이제 1분기부터 사실 이제 수주가 이제 거의 스톱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이제 조선업도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불식시켜주고 다시 조선업이 이제 관련돼 있는 뭐 HD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이제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매출을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할 때부터 사실 이 조선업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좌충우돌하고 이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한국 조선업에 대한 평가는 늘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이번 협상에서도 했다라는 거고 이번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우리 사업이다라는 게 지금 우리 한국협상단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악마가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1,500억 달러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측 설명은 일단 우리가 중심이 되는 우리 수요에 기반한 우리 프로젝트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죄송합니다. 속 시원한 해명을 못 드려서. 네네. 그래서 이제 추후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뭐 정상회담 일정 잡는 것도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추후적인 어떤 협상의 그 결과 내용도 양측에서 좀 더 디스커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FOMC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위 의장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Increased tariffs are pushing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Near-term measures of inflation expectations have moved up on balance over the course of this year on news about tariffs. I hear they're going to do it in September, not today. For what reason? Nobody knows.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들었답니다. 죽겠네요. 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 말 한마디에 얼마나 무게가 실릴 텐데 뭐 미국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는 결정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일단은 기정사실에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연준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뭐 시장에서 당연히 예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 놀라운 건 없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트럼프의 압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건데 특히나 관심을 가졌던 거는 기자회견장에도 나왔지만 트럼프가 연준 공사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내린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으니 내릴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트럼프가 그 연준 공사장에 가는 거 보면 이게 분명히 정부기관 같다라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독립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관전 포인트는 이 7월은 결정이 됐고 9월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바꿀 것이었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9월에 사실 그 FOMC 발표 전에는 9월에 내릴 거라는 기대가 시장의 기대가 그 페드 와치 기준으로 한 60%가 넘었는데 네. 그게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예, 내려왔다는 거는 결국은 그 연준 의장이 이번에 하고 싶었던 거는 9월에 내리는 거를 기대를 이제 50대 50으로 맞춰서 이제 9월에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관세가 지금 당장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물가 인상이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더 나올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이 둔화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자율을 조금 높게 유지해서 경제를 약간이라도 압박하는 것을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이제 의견을 보였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좀 매파적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달러 시장이 올라간 것도 어떤 이자율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느리게 내려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준은 여전히 물가를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기저에 좀 깔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일단은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계속 2% 중후반을 계속 나오고 있어요. PCE 지수라든지 뭐 CPI 지수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연준은 이제 그 해석을 이게 일시적이다고 보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 관세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3%를 넘어서 한 거의 한 3% 후반까지 간다라고 지금 그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에 계속 지금 붙잡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보는 게 트럼프 측이 있고 그다음에 연준 측이 있고 이제 시장이라는 요 세 가지 지금 삼자 간의 관계가 있는데 네. 트럼프는 항상 그겁니다. 4.5%라는 기준금리는 시장이 지금에서 인플레이션 나오는 2%대하고 완전히 불균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높은 기준금리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높게 유지한다는 거죠.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네. 반면에 연준은 이제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현재 지표는 이렇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관세가 작용되면은 이 지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미리 전망을 까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트럼프는 계속 시장을 압박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자꾸 연준한테 압박을 줘라. 왜냐하면은 어차피 해임도 못하고 사임도 안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5월달에 이제 이제 임기 만료되기 전까지 사실 레임덕 현상을 이용해 갖고 계속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 저는 다른 거보다 이제 연준의 이제 두 분이죠. 두 분이 이제 지금 반대표를 던졌단 크리스토퍼 말이에요. 월러 이사, 예, 하고 이제 그다음에 미셸 보먼 보먼하고 부의장, 예, 네. 이제 반대표를 이제 이미 예상은 됐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한 두세 명 정도 더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트럼프의 섀도우 그 내각의 어떤 압박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9월 달에 12명의 연준 위원 중에서 이미 한 4-5명 정도가 계속 반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탈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파월 의장이 버틸 수 있는 재간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두 분만 계속 이탈표가 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이탈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9월 달 이제 중반에 있을 이제 이 다음 FOMC까지 네.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위원들이 스피킹을 하면서 이제 더 이탈이 될 건가.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요즘은 사실 시장이 좀 약간 트럼프 편으로 좀 많이 돌아섰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파월 의장 편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다 보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달 얘기한 것은 저는 계속 그 생각입니다. 섀도우 내각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죠. 해서 연준 위원 12명의 어떤 표를 균열시켜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임자도 미리 정해버리겠다. 네. 뭐 이거 협박도 하고 뭐 그쪽에 연준에 가서 이제 방문도 하고 뭐 모자 쓰고 왜 공사 현장을 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려면 회의실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표 보면서 시장의 어떠한 연준에 대한 압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지철 대표님. 예. 지금 파월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그걸 좀 많이 우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연준은 굉장히 독립적인 기관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경제학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야지만
전반적인 거시 경제 상황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배웠는데 그걸 이제 밖에서 흔들고 또 안에서도 보통 연준 의장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그 이사들이 대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 케이스는 다 이제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이사 두 분이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네. 이게 거의 뭐 199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앨런 그린스펀이 있을 네. 마지막 판에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두 명이 금리를 좀 내리자고 그랬는데 뭐 동결인가 그래서 호키시하게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런 거는 그 의장의 임기 말이나 아니면 큰 변화가 있을 때 있는 일인데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근데 오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회의는 굉장히 나이스 미팅이었다. 좋은 회의였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우리가 그거를 좀 잘 섞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평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연준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건강하다는 증거. 그렇죠. 은유적으로 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두 명의 그 반대 상황이 나왔다고 해서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견이 잘 통합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 GDP 성장률 3%로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거봐 금리 내려야지 이제 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상식에 부합하진 않는 얘기입니다. 성장률이 이렇게 뜨거운데 금리를 내려라? 라는 건 사실 불리에 기름을 끼얹어라 이 얘기이긴 한데 하여간에 뭐로 가든 금리를 내리라는 얘기를 줄창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연준의 경기 판단 혹은 금리의 물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적확하게 맞아 들어가냐라는 부분이에요. 장 대표님. 물가에 대한 판단은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월 달부터 보편관세 10%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부터 약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차 이후에 물가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네. 6월 달에 벌써 소비자 물가에서 보면 상품 가격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수입품 쪽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게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여름을 지나면서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IB나 대부분의 그 전망기관들이 보면 올해 4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3%까지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금리를 지난번 전망할 때 2번 내리느냐? 바로 지금 연준이 우려하는 것이 노동시장이에요. 그리고 월러 이사도 그렇고 바우먼 이사도 그렇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노동시장이 약간 견조하지만 흔들리고 있는데 네. 지금 내려야지 너무 늦게 내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고용시장의 어떤 그 흔들림이 지금 연준 전망으로는 올해 말 되면 지금 실업률이 4.1%고 7월 달에 4.2%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연말에는 4.5%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시장의 위축 정도를 사실은 9월 달에 내리느냐 아니면 10월 달에 내리느냐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두 명의 이사가 걱정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그 둔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 이게 9월 달까지 우리가 한 2번 정도 더 데이터를 볼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나타난다고 하면 네. 실업률이 높아지면 9월 달에 내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10월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경기 판단에 대한 생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단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한번 놓친 연준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동안 걱정했던 서비스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데 반대로 수입 물가와 관련된 재화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관세가 이제 물가를 올리는 것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반면에 노동시장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다만 이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아직까지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판단과 관련돼서 뭐 보수적인 진단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위험한 부분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파웰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우려해야 될 부분은 지금 2명의 반대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숫자가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다면 이 리더십에 대한 뭐 논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자율을 낮추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자율을 내리는 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섣불리 이자율을 낮췄다가 뭐 70년대 그랬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연준 의장이 대통령한테 끌려다니더니 결국은 실기를 또 했구나라는 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트럼프가 이렇게 강요를 하면 할수록 연준 입장에서는 이자율을 낮추는 게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설수에 휘말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넘겨줄 때 후임 의장이 들어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바로 이자율을 낮춰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그 내부 네트워크상으로는 네. 전략적으로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월의 또 감정이 그렇지는 않을 것 네. 같기도 한데 지금 이제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관세가 발효됐었을 때의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칼럼을 썼단 말인데 화면에 나오네요. 트럼프 관세 하나로 세계 경제를 설명할 수 없다. 마치 관세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발효가 되면 물가 끌어올리고 교역량 줄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충격이 있고 뭐 이럴 것 같지만 생각만큼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모든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매크로 지표들을 다 이제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치가 있긴 하지만은 미국 자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리포트에 보면은 관세율이 한 평균적으로 15%에서 이루어질 거다. 왜냐? 20%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15% 정도가 되면은 이 정도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미국 내에서도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 저희도 이제 봤을 때 주요 국가들은 15%에서 이제 계속 관세율이 지금 협정이 합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리포트를 지금 인용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이번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디다 100%, 200% 이렇게 막 허풍은 좀 치더라도 결론은 평균적으로는 지금 아까도 이제 실효 관세율이 연말까지 17.5% 본다고 그랬잖아요. 20% 안에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관세율 갖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미국의 어떤 매크로 상황이 망가지는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일단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상황은 이제 뭐 최근에 보시면 IT라든지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사실 이번 기회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무역의 어떤 공급과 수요라는 그런 구조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타임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보시면 이제 미국이 한 2.5% 관세를 갖고 글로벌을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 15%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뭐 실예로 본다면은 계속 이제 뭐 중국하고 EU하고 이제 무역량이 늘기 시작하고 한국도 자동차를 여태까지 이제 미국에다가 했던 부분들이 한 올해 연초에 한 20% 감소를 했는데 판매량이 네. 그런데 보면은 판매량은 작년하고 똑같단 말이죠. 왜냐하면 EU하고 동남아 쪽에서 새로운 또 이제 루트가 생기고 풍선 효과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얘기하는 것은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이번 트럼프 관세가 나쁘게 보면은 글로벌 무역을 방해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보면은 앞으로 글로벌 무역의 구조를 새롭게 재편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기회에 편성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관세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망가진다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부분은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 저도 사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장 대표님? 너무 파이낸셜 타임스의 이 칼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관세만 부과가 되면 관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경기가 나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 때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에 보면 AI 붐이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주식시장 좋아지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네. 또 가계는 소득이 부가 늘어나가지고 소비도 하고 네. 성장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초기에 예상됐던 뭐 달러 강세 그리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달러 강세는 아니고 달러 약세로 돌아서고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가면서도 경기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뭐 긍정적인 어떤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세 수준이 25%나 그보다 높은 데서 15%까지 내려와서 안심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자체도 과거랑 우리가 비교할 때 보면은 사실은 부담이 되고 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연준이 우려하는 것처럼. 네. 뭐 2.5%에서 15%로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2.5%에 머무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 같은 거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 관세 수입이 좀 늘었나 봐요. 최근에 법안 하나가 발의됐는데 관세 수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1인당 $600. 우리 지금 환산하면 한 83만 원 정도. 돌려주자, 환급해주자라는 거죠. 이게 뭘까? 그러면 우리 지금 추경으로 하고 있는 민생의 소비 쿠폰처럼 그런 식으로 나눠준다는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 중간 선거에 잘 맞춰서 하면 그러니까 다분히 정치적 의도도 보여요. 사실 의도도 보이고 하긴 하는데 뭐 미국은 그런 게 그냥 쿨하게 넘어가는 나라니까. 정치적 파급력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도 뭐 미국 사람들은 사실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바로 쓰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소비 효과가 있겠지만 이게 바람직하냐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닌 것이 첫 번째로는 이게 소득과는 좀 역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관세로 해서 물가가 올라간 거는 지금 서민들이 사는 소비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물가가 올라와서 얻는 세금인데 그거를 나눠주겠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물론 수출업자가 내는 세금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재원은 굉장히 그 하위층에서 가지고 오고 그거를 이제 나눠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재분배 효과에 오히려 반대를 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은 뭐 투자나 생산과 연결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금 아까 역진성과 또 관련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부자들한테서 한 감세를 어느 정도 관세로 메꾸는 과정에서 세금은 뭐 서민들한테 걷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런 게 다 무역 질서를 세계적으로 훼손을 시키고 그 파이낸셜 타임스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단기적으로 뭘 얻은 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야 미국이란 나라가 트럼프가 지난 다음에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데서 나온 수익으로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자꾸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는 기저에는 사실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압박이 있다라는 게 아주 정설이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힘이 약해지고 이제 물러나게 되면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겠다. 그거 갖다가 이제 뭐 적재를 좀 싼 이자로 좀 들이와서 적재를 메꾸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이 줄잖아요. 네. 이자 지급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자 지급이 지금 1조 달러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금리가 이제 파월 의장 가고 난 다음에 임기 끝나고 나면 새 의장이 와서 금리 충분히 낮추면 지금 뭐 금리 3%까지 낮추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겠죠. 지금 미 국채의 그 평균적인 머추리티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단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장기 쪽을 좀 부담을 낮추려면은 금리 많이 낮추게 되고 이것이 이제 파월 의장한테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에 있어서 보통 국채 발행은 연초나 이렇게 계획을 다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언제 몇 년물이 나오고 언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상환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네. 이렇게 어떤 금리의 어떤 시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타이밍을 좀 맞춘다는 걸 한다고 하면 시장에는 그만큼 불안 요인이 되고 코스트가 될 수 있는 신뢰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된다고 그러면 위험 프리미엄으로 올라갈 것이고 금리 상승 요인이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 어쨌든 유지 쪽으로 계속해서 고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은 뭐 그냥 직설적으로 보시면은 그 페드워치에서는 지금 이제 9월 13일 날 있은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45%밖에 안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동결 가능성은 55%.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제 이제 아침에 끝난 FOMC 회의 이전에 지켜봤을 때는 다들 이제 혹시 트럼프의 어떤 압박이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컸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일단은 이제 뭐 파월 의장이 뭐 단칼에 그냥 잘라버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2명의 이탈표가 나오긴 했지만은 그건 뭐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표이긴 하지만은 2표 갖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2명 정도만 더 나와서 한 4명 정도만 되면은 만약에 9월 달에 진짜 뭐 트럼프가 한 번 더 연준 또 방문해 갖고 더 압박을 더 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도 사실 트럼프 편 쪽으로 돌아선다면은 이러한 전반적인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이제 뭐 눈에 이제 가시화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9월 달도 당분간 어떤 지표라든지 이제 파월이 얘기하는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까지 어떤 지표 중에서 변동이 없으면은 저는 9월 달도 계속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또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라든지 아니면 이제 점도표까지 다시 또 수정안이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저는 이제 그 수정안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2달 동안에 어떤 경기 지표 발표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9월 달 FOMC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결국 계속 그걸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이제 섀도우 내각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이제 압박도 계속 지금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당장은 지금 금리를 내리기에는 9월 달도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측면에 와 있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꽤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죠. 달러 인덱스도 99 예. 넘었고 환율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또 강달러가 고개를 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관세 때문에 8월 초에 예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FOMC 이후에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많이 줄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자회견 중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좀 스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우려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예. 명의 이사가 그래서 금리 내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고용 시장 자체도 굉장히 스티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 인하보다는 저는 10월 달 인하가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그만큼 허키시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물론 이제 저는 우리 달러 원 환율 기준으로 보면 뭐 1,300원 중반대로 연말에 내려올 거로 보지만은 그것보다는 좀 당분간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호관세 시한 하루 앞두고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고위급 회의를 불과 반나절 앞둔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격적으로 협상장에 직접 등판했죠.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15%로 상호 관세를 낮췄습니다. 한숨을 돌리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말 잘한 협상인지는 더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